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그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는 굉장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그 사실상 영세한 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광고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첫 번째, 이분들이 무척 영세한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야. 그런데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광고 많이 나왔구나 스킵했어요. 자랑이다 들아. 스킵한 게.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듣고 한 번만. 팟짱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스킵할 광고가 없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제가 오래오래 취재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입니다. 팟짱을 응원해 주실 개념찬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지금 전화 주십시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임모 씨인데요. 이분이 해킹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왜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관련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 배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자살 사건이 있을 때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른바 십상시 파문 때 최경희 사건을 다룬 바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일요일 저희가 녹음을 했더라고요. 네, 그랬더라고요. 네. 왜 일요일에 토요일에 이런 자살 사건이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이게 보통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언론과 부검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언론이 이제 조금 쉬는 날, 그리고 부검이 흔히 말하는 안 열리는 날. 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조금 약간의 리타딩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로 뭐 큰 걸 터뜨리거나 아니면 그럴 때 금요일 토요일이 애용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권이 원하지 않는 대형 사건을 발표할 때도 주로 검찰이 선택하는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렇죠. 토요일 날 기사가 많이 지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있나라는 자꾸 의혹을 갖게 되는 사건들이. 저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에서 네.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선 44살의 임모 씨입니다. 국정원 정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평상시에 낚시를 즐겼던 모양이에요. 낚시터 부근에 이제 야산에서 발견됐는데 마티즈라는 승용차고 본인의 승용차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자살한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자, 우선 교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쭉 보시면서 좀 어떤 의문점이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 유서를 남겼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살의 장소로 선택한 장소가 아주 외진데예요. 두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말하자면은 발견되는 걸 원했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도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오랫동안 그 시신이 방치됐을 수도 있고 좀 못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다른 사람이 보라고 유서를 또 남겼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 그래서 좀 첫 번째 그걸 들었을 때는 좀 왜 그렇지라는 게 의문이 들었었고, 네. 또 하나는 번개탄을 피웠는데 네. 앞하고 뒤가 있더라고요. 네. 그 마티즈라는 차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앞에 쪽만 해도 굉장히 뭐라 그러나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정보기관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과하게 그런 그 수단을 사용했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좀 이상한데 뒷자리는 왜 했지?라는 형태가 일단 들었었고 네.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일단 현장 상황에서는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가장 걸리는 건 그거죠. 동기죠, 동기. 범행의 동기죠. 네.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가 가장 첫 번째예요. 죽을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유서의 중요한 건 앞에 두 장을 기본적으로 먼저 봐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유서 분석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공개를 안 할 거니까 세 번째 흔히 말하는 장만 본다 하면은 그것을 보면 약간의 이유가 설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유서를 해석하는데 네. 첫 번째는 그거 같아. 누구한테 썼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으로 썼느냐? 네. 근데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이제 뭐 국민들한테 썼다 아니면 네. 뭐 그 해킹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뭐 결과적으로 뭐 된 부분에 대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책임인데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누구냐면 국정원장에 한테 쓴 거고 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냐면은 네. 자기가 그 내부에서 무슨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 여러 가지 질책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네. 그 자기 부하나 아니면은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다칠 것을 염려를 해갖고 많은 고민을 했던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살을 했던 선택을 했던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유서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하는 것과 행간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자 교수님 그러면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유서에서 국정원장, 차장, 국장을 대상으로 했고 여기서 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내국인에 대한 또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벌어졌을 가능성 그리고 이거에서 무슨 이 과정에서 어떤 실수로든 부하나 관련 동료들에게 문제가 전파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사건을 좀 조기종결하고 싶었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뒤보다는 앞이 핵심이라고 보는 게 네. 업무에 대한 욕심들이 하면서 네. 흔히 말하는 그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았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게 뒤로 가서는 뭐 내국인에 대한 해킹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네, 네. 거기로 귀결되는데 조금 나눠 보면은 네. 이 사람이 했던 어떤 업무가 사실은 국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실수라든가 아니면 이름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질책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네. 근데 그 질책은 사실은 뭐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거라기보다는 조직 전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국정원 전체가 책임져.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위에서는 이 사람한테 많은 질책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럼 그 질책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글귀가 나온 거라고 본다는 거죠. 약간 최경희 때하고 묘하게 겹치는 대목이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법에서 사법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네. 정보 조직의 네.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이 그런 것 같아요. 메커니즘.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위까지 올라가면은 조직 전체가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잘라야 된다.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선택해라. 그럼 결국은 내가 잘못이지. 이게 보통 중간 관리자한테 책임을 많이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끝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조직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 최선 선택이다. 그래서 최경희- 이제 대상이 네. 원장이나 차장한테 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종의 항명 비슷하게. 이지만은 사실은 나로 끝내달라. 음.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부하들은 네. 건드리지 말아달라. 네.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일종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어떤 그런 것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최경희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경찰 조직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온 조직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임 씨의 경우도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교수님 일단 그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좀 남겨두도록 하고요. 다시 또 사건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일반인들은 그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44살의 국정원 정직원이 마티즈를 탄다? 좀 이상한데 본인의 차가 맞을까? 라는 얘기를 해요. 국정원 직원들의 연봉이 얼만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나? 그리고 찾자마자 어떻게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알았지? 이런 등등에 대한 의혹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요. 과연 이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은 맞나? 이런 의혹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번개탄이 앞과 뒤에 피어져 있다는 것. 네. 그럼 그건 결국은 뭐냐면 애초에 이 사람의 차가 큰 차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두 개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마티즈란 작은 차가 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게 이제 그 증거상에 균등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새벽 5시에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부인이 119나 이런데 그 소재를 파악하도록 요청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부인은 사실은 남편의 직장한테 먼저 네. 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죠. 회사를 네. 간다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럼 회사가 먼저 찾는 게 더 굉장히 빠를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예. 그죠? 국정원이 찾는데 사실은 뭐 다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왜 이 부인은 국정원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직장이 아니라 일반 거기를 했을까? 네. 이게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이 분이 나갈 때 네. 어떤 위협을 감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니면 무슨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부인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연락을 하지 않고 119나 112에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5시간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일반 뭐 정보기관원 같은 경우는 뭐 네. 연락 없이도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며칠씩 일주일씩 잠복근무 이런 거 좀 잡히면 뭐 일주일씩 안 들어가는 거는 통례 아닙니까? 뭐 보통 이제 서법기관이라든지 공보기관이 그럴 수 있는데 왜 하필 그렇게 위험을 느껴갖고 이제 불안해갖고 이렇게 했는지가 사실은 이거는 좀 의문이 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분명히 좀 어쨌든 이 당사자나 아니면 당사자의 가족이나는 좀가 불안한 뭐를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떤 위협인지, 그러니까 그건 뭐 크게 보면은 사실은 그 직장으로부터의 어떤 압박 수준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유서에도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증거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번개탄 부분에 불균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좀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대개의 경우 수색을 요청을 해도 금방 즉각적으로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 안에 성추행 문제로 자살했던 오대위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오대위 아버님이 소방서, 경찰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딸을 좀 찾아달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늦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알려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절대 아니죠. 그 오히려 알려지는 걸 또 그 막았어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걸 노출을 했지? 노출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자기 그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조용히 자기 원에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미리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서 발표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다 노출된 상태에서 이거 하는 거는 거꾸로 하면 뭐냐면 그 가족들은 노출되길 바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쪽에서 좀 다르게 처리하는 걸 좀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니까 빨리 찾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이 베일에 쌓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밝혀지지 않은 굉장히 커다란 국정원 안에 이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모종의 굉장히 큰 덩어리의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감추고 이제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가운데 부인이 어떤 위협을 느껴서 우리 남편이 국정원 직원이니까 빨리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제일 그래서 높은 거죠. 소방서나 뭐 경찰서나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족이 왜 이렇게 위협에 시달렸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 교수님 그 번개탄이 그 작은 차의 경우는 하나만 피워도 금방 그렇게 근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지금 발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무리 모진 결정을 해도 뭐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참 걱정이 그겁니다. 네. 이제 어떤 이 사람이 그 죽음을 선택하게 했을 때는 상당히 그 보통 수준 이상의 만약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죠.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조직에서는 그런 압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불러다 놓고 뭐 위에 사람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때문에 이게 조직이 막 엉망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죽으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인데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앞에선 여러 가지 예들을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은 그거는 직접적으로 죽으란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지란 얘기고. 근데 책임지는 방법은 사실은 앞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에 예가 있으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게 정보기관이니까 사실은 가능한 건 그런 겁니다. 충분히 그 심리적인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근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꼭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렇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조직의 지시를 받고 명을 받아서 이행했던 것인데 이걸 왜 제가 혼자 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조직이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 기법 같은 것들도 있나요? 있죠. 있어요?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말하자면은 그 흔히 말하는 사전에 그러면 그 사람의 연결선을 다 잘라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을 반발하게 된 반발의 첫 번째 뭐냐면 자기가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흔히 뭐 말하는 선배, 예, 후배, 그렇게 되는 거죠. 동료. 그럼 그 전에 그 사람들을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길 내가 타겟이구나 라는 걸 절망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등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저랑 김윤상 팀장이랑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제가 타겟이 되면 김윤상 팀장이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전화를 거죠. 안 받는 거죠. 아예 안 받거나 아니면은 뭘 물어봐도 네.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잘라내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타겟이구나 하는 금방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최선의 방책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뭐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좋은 경찰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때 결국은 네 가족은 우리가 책임진다. 그리고 너 외에는 뭐 손을 안 대겠다. 이런 방식의 뭐 일정 정도의 마사지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아니 교수님 조폭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보통의 그런 방식들이 그 좀 저도 참 뭐 프로파일러 일도 해봤지만 사실 이 심리 수사라든가 심리적인 방법을 그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걸 실전에 응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사실은 기본적인 아주 뭐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평범한 기법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평범한 기법은 아니죠. 아주 그 고도의 기법인데 네. 잘 적용이나 응용을 하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조사 기법 예컨대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분이 범죄자 범죄는 아니죠. 예. 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아직은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분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죠. 최경희 때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정확하게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왜 사람이 목숨을 끊나에 대한 거는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뭐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자살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증폭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정보기관 안에서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다면 이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내가 타깃이 될지 모르는데 과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대의는 그거죠. 그 사람들한테 대의는 조직보호죠. 조직보호는 사실은 네가 죽으면 국정원이 산다. 네가 이렇게 죽으면 되는 우리 거죠. 경찰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보통의 꼭 내가 해야 돼? 꼭 내가 그래야 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이렇게 함정을 파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은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심각하게 아주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보통의 이런 심리 기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단기간 안에 진행되는 수도 있겠네요. 진행될 수 있죠. 보통 한 일주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절시키고 네. 압박하고 네. 대안이 없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한 것을 며칠 동안 반복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의 빚을 넣어주죠. 뭐 빚이라고 할 것도 없죠. 너의 가족, 너 자식은 우리가 뭐.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나요? 가족을 내가 죽는 마당에. 믿을 수 없죠. 근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근데 이제 그냥 확 간둬버리지. 근데 흔히 말하는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사람은 예. 아예 판을 크게 키운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 가지고 튀어?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노든의 경우에는 아예 그 망명을 갈지언정 전부 공개를 해버리고 전 세계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싸웠지만 아예 초기부터 그렇게 들어올 줄 알고 네. 자료를 다 수집한 거죠. 스노든은 이만큼을 세웠고 네. 아예 그 작전을 짜갖고 튀어버렸으니까 손을 못 대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윤선의 팟짱. 그 첫 보도가 나오고 두 번째 조선일보가 유일하게 단독을 썼습니다. 어제 내국인 사찰은 하지 않았다라는 게 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는데요. 유서는 오늘 공개가 됐어요. 조선일보는 어떻게 그렇게 남의 유서도 금방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갑갑한 게 아니 그 내용의 핵심은 네. 그 유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핵심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뭐 그 조직 내에서 잘못해가지고 결국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그 어쨌든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그게 그 유서의 핵심이에요. 내국인 사찰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다른 건 다 띄워버리고 그것도 어디서 출처도 밝히지 않은 때문에 그 워딩만 딱 띄워갖고 한다는 그건 굉장히 그 사악한 짓입니다. 그건 굉장히 사악한 짓입니다. 그건 진짜 한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갖고 그건 그 이득을 얻는 그런 언론 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 아니면 어디서 그러면 얻었다는 것을 밝히든가. 네. 그럼 전체적인 다 밝혀서 맥락을 하든가 해야지 그런 사악한 짓을 하다니. 그 유서에서 보면 그 본인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 해킹과 관련돼서 지금 주요 쟁점은 이제 국정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 출석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절대로 없었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그것도 20명만 한정해서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오전 11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138개의 국내 IP가 잡혔고요. 그리고 내국인 사찰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게 막 착종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그 자료가 그 자료일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드는 게 그 자료의 형태가 어떤 자료일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직 없어요. 어떤 자료를 지웠는가에 대한 그렇죠. 내용이 없는 내용이 거죠. 없죠. 그러니까 그 자료가 진짜 그 뭐 사찰했던 자료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사찰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자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냥 예를 들면 민간인 사찰을 반대를 했어요. 예를 들면 반대를 해갖고 그걸 안 해고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그 과정이 있었고 그럼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삭제했다. 이것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그것을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것보다는 두 가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래서 압박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논란이 됐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네가 그럼 제대로 말을 들었으면 이게 이렇게 터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내용, 그 자료 삭제한 그 자료에 대한 얘기가 네. 없이 그냥 없고 그 유서에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네. 눈표를 넣고 사이에 넣어버려요. 네. 전 유서에서 그런 건 참 드물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테러와 공작 사이에 대북을 넣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작 활동에와 지원했던 사이에 오해를 일으킨 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테러와 공작 활동이 원래 문장이 맞아요. 이 사람이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대테러와 공작으로 가면은 이 공작이 뭐지? 그럼 흔히 말하는 내국인 사찰이라는 그럴 거야? 수 있다라고 아니잖아. 그럼 옆에서 이렇게 이걸 떠갖고 옆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은 이게 뭐지? 이런 유서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이 눈표를 빼버리면 사실은 내용의 해석이 확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 대테러 공작 활동, 공작 활동의 범위가 너무 넓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공작 활동은 뭐 내국인 공작 활동도 되고 뭐 흔히 말하는 해킹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걸 썼어요. 네. 글쎄.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유서에 저는 아직 유서를 쓰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죽음을 앞둔 어떤 내가 여기서 죽음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의문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유병헌 사건, 그리고 성완종 사건, 최경희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임모 씨 이렇게 이제 그 연이어서 죽음들이 이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성완종 씨의 경우에는 그분의 유서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은 굉장히 거짓말 유서를 남긴 분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죠. 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다 그 주지도 받지도 않은 사람을 돈을 줬다 그러고 이런 형편없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유서는 굉장히 폄훼가 되고 있고 또 반대로 최경희나 임모 씨의 경우에는 그분의 남긴 유서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읽어요. 본인은 내국인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언론, 특히 보도를 통해 강조가 되고 있고 최경희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나갔어요. 그냥 쑥 지나가죠. 예, 묻혀졌어요. 그리고 진실은 지금도 오리무중인 이런 상황인데 이 건의 경우에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거의 100%죠. 그래서 이건 참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거를 시나리오를 잘 진행하는 무슨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게 물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 설득을 해서 진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언론을 한번 쭉 던져갖고 나오게 하고 이런 뭐 물론 이제 앞에서 제가 뭐 유병헌 사건 때도 사실 그걸 많이 말씀드린 게 그거죠. 네. 분명히 이건 유병헌 사건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유병헌으로 돌아갈 때는 분명히 코디네이터가 분명히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여론이나 이런 게 확 돌아가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몇몇 의심스러운 죽음을 봤을 때 네. 아니 갑자기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확 돌아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부분에서는 너무 그런 의심들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교수님 우선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저희는 시민단체 간사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작전관이죠. 작전관. 작전관이요. 작전관, 아니면 기획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런 개념들이죠. 흔히 말하는 흩어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해 갖고 네. 조정해 주는 어떤 사람이나 팀 이런 걸 얘기를 하죠. 보통 이런 뭐 대북 작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수사할 때도 그런 어떤 중간에 조정해 주는 사람들이 그거를 중간에서 이런저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도 뭔가 코디네이터가 있었다. 이 팀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말하자면 그런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진짜 가서 뭐 이렇게 막말로 뭐 가서 그 사람을 자살을 가장하고 죽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그거는 배제를 하고 뭐 그건 너무 좀 증거가 없으니까 네.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자살이 발생을 했고 그럼 자살을 실제로 흔히 말하는 해킹과 관련된 것을 빼내고 네네. 그거를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는 네네. 그 소재로 삼고 거기에다 저 정보를 흘려주고 이런 것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걸 누가 했을까? 누군가는 그걸 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한 사람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코디네이터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글쎄 그걸 뭐 국정원이 했다 뭐 누가 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일련의 흐름은 진짜 이거는 자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어떤 마사지가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유병헌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필요할 때 제공해 주는 거죠. 요거 A라는 증거가 필요해 그러면 툭 제공해 주고 뭐가 필요해 그러면 딱 제공해 주고 실제로 여기에 필요한 거 있으면 던져주고 요렇게 흔히 말하는 그거를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알려주는 채워주는 그 코디네이터가 그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고도의 그 심리전이거든요. 네. 심리전 이게 이제 특히 CIA 같은 데서 CIA 같은 데서 이제 외국 정부를 전복시킬 때 하는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원래 뭐 프로파일러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원래 프로파일러는 OSS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프로파일러를 탐정놀이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OSS가 CIA 전신이죠. 그러니까 OSS가 그 히틀러의 심리 분석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독일 나치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는 거고 그것이 고도로 발전돼 갖고 흔히 말하는 우리 70년대 80년대 CIA에서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해서 저강도 전쟁을 하게 되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고도의 그 심리전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기법들이 많이 작용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누굴 테러하고 테러 뒤에 어떤 대탈 정치인으로 쓰고 어떤 정보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일련의 그 기획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흔히 말하는 거기에 뭐 그 나라의 군부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을 했던 게 이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심리전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걱정은 그런 거죠.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흔히 나쁜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디네이션을 만약에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법 질서를 국법 체계나 헌법 질서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초법적인 그 코디네이터, 기획관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봄직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너무 거예요.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저도 교수님께서 두려움을 느끼신다고. 그러니까 뭐 사실 프로파일러는 심리전에 고도의 심리전을 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인데 저 같은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면은 이건 뭐 기존의 체계하고는 다른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흔히 말하는 막아낼까요? 법을 넘어서 갖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작전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쪽은. 하면은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모든 문제를 뭐 그게 선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밖에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어떤 작전 세력이 끼어서 상황을 확 바꾸기도 하고 뭐 만약에 그런 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들의 의도대로 막 국가가 움직이게 여론 조작도 하고 말하자면 특정한 어떤 그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정치인들을 흔히 말하는 일방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뭐죠 SNS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갑자기 최동욱 검찰총장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최동욱 사건도
사실 그 어디 휴지통 이런 데 써도 다 읽을 기사를 조선일보가 일면에 머릿기사로 썼어요. 그래서 다들 아니 뭐 이런 기사를 그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이거를 일면 벌이했어. 좀 부끄럽다. 막 이런 그랬거든요. 그날 그 아침 국회 안에서 그 신문 보던 기자들이. 근데 이런 일들이 횡행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두려운 생각이 좀 드는데. 장윤선의 팟짱. 여하튼 그 임모 씨의 경우에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아이들은? 내 부인은? 우리 부모 형제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그런 심리적 압박 상태를 유서라는 형태로 남기기도 하고 뭐 그밖에 다른 걸로 남겼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점은 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장에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족들한테 절절한 자기 심정을 표현을 했을 겁니다. 아마 세 번째 장을 보게 되면은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에도 굉장히 그 아주 그 피를 토하는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네. 너무 사실은 뭐 억울함에 대한 얘기도 있고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럼 그러니까 세 번째 장을 보게 되면 알죠. 사실은 결국은 그 세 번째 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나로 끝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나로 끝내달라는 네. 것이 맨디 문구에 있는 거고 결국은 그게 이 유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앞에 첫 번째 둘째 장에도 분명히 그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건 가족들이 반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하필 또 아시다시피 최경희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네. 유서를 반대하는 반대해서 결국은 공개하지 않았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럼 그때도 상당히 아주 억울한 절절한 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맥락상 읽어보면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도 거기 분명히 나타나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실질적 이 일을 도모하거나 시켰던 그렇게 되는 상부의 거죠. 예, 핵심이 거기에 나와 있을 텐데 그거는 다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교수님 근데 정말 두려운데요.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팀이든 사람이든 존재한다면 존재하진 않겠죠, 설마? 글쎄요, 교수님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는데 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면 보통 사람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저 같은 이런 어떤 유형을 찾고 맥락을 찾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계속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게 보통 한 번, 두 번 되면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 번, 네 번 되면 이건 우연은 아니거든요. 근데 교수님 이게요. 오래전에 있었던 현상인가요? 계속 이게 반복되던 건가요? 예컨대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계속 되던 현상인가요?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구 정권, 구 군사 정권 때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체계가 사실은 그 지배 체계였으니까.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되면 정보 기관 자체가 많이 불가리가 되고 그렇죠. 축소도 되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혹시 그럼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때 코디네이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은 법 체계 외부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아마 노무현 정권 그 시기에 그러지 않았을까? 혹시 있었다고 하면은 그럼 그 이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그때쯤에 뭐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2011년에 국정원에서 프로파일러 공개 모집을 한 일은 있었다면서요? 그건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저도 참 그게 걱정인 게 저도 그때 처음에는 그게 그 국정원에서 프로파일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공수사 쪽으로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대공수사에서 왜 이게 필요하지? 라고 처음에는 조금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냥 뭐 그런데 흔히 말하는 보통 그냥 대공수사 할 때는 이런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전략적 신문 기법이라고 해갖고 전략적 신문 기법이라고 해갖고 프로파일러들이 주 전공으로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그 기존의 어떤 군사정권 시대도 그렇지만 물리적인 어떤 수단으로 고문을 해갖고 정보를 빼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우리도 고문 방지 협약이 있으니까 그럼 그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매우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진술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프로파일러들은 매우 능숙하게 다룰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심리를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 아시다시피 그 작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CIA에서 네네.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부그라이브 수용소라든가 그런 데서 그 흔히 말하는 이슬람 계통의 죄수들을 네네. 아주 심리적으로 고문하기 위한 방법을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많이 도와줬다. 그런 게 많이 폭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폭로가 예, 되고 예,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을 프로파일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으로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걱정은 그걸 혹시라도 오용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심리 조작, 여론 조작 이런 쪽으로 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가운데 어쨌든 민주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코디네이터들이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초법적으로 막 국가 운영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국가는 법치국가입니다. 네. 법에 기반해서 국가가 운영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 갖고 그걸 가로질러 갖고 누군가 그런 작용을 하게 되면 그건 절대 용서해서도 안 되는 거고,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게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그것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그걸 해서 공개적으로 이거를 밝히셔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민주국가고 법치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사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우연히 반복되고 있으니까 너무 좀 두렵다는 거죠. 지금 보면 국정원에서는 또 이 사람이 뭐 공황 상태에 있었다, 굉장히 공황 상태에서 착각해가지고 그 삭제했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100% 자료 복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공황 상태라는 게 정보기관원이면은 공황 상태인 사람이 정보기관을 할 수 있습니까? 3일 4일을 보통 우리 삼성이나 아니면 이런 대기업 직원들도 이틀 3일은 다 밤새고 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가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그 막강한 그 전투력을. 근데 그 정보기관원이 예. 3일 이렇게 일했다고 해서 공황 상태가 돼 갖고 국가의 중요한 그 국정원의 중요한 기밀을 삭제를 했다? 그걸 누구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며, 네. 그걸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또 웃긴 얘기죠. 사실은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냥 흔히 말하는 공황 상태에서 지운 것도 아닌 거고, 네.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 어떤 목적하에서 지운 건데 그걸 네. 그렇게 폄훼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를테면 그 사람,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 사람이 공황 상태에서 막 삭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삭제도 누군가에게 지시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하죠. 흔히 말하는 정보기관원들이 혼자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경찰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어떤 컴퓨터를 켜고 네. 컴퓨터에서 어떤 게 들어가게 되면 다 그게 기록이 체크가 남습니다. 되죠. 당연히 남죠. 네. 그게 다 공문서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게 어떻게 함부로 삭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지금 밝혀져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임 씨가 지웠다는 그 파일 내용이 도대체 뭔지, 어떤 걸 지웠다는 건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북 관련된 거라고 국정원은 주장을 하지만 이 사람은 대북 팍트에서 일한 적도 없는 사이버 전문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거를 왜 삭제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밝혀져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좀 별도로, 이분의 죽음과는 별도로 또 다르게 해명하거나 밝혀져야 될 영역이지만, 국정원은 이미 또 해킹 관련해서 좀 기록을 다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삭제했다고 하지는 않겠죠. 네.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삭제했다고 하면 복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분리를 시켜버리겠죠. 보통 이제 서버 영역 같은 경우가 이제 있으면 그거를 이제 분리시켜서 빼버리는 그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떼어내는 수준으로 했을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국정원 직원 임모 씨 부검 결과 질식사고 사실상 이 사건은 마무리된다. 그건 뭐 예상된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예전에 그 최경희 사건도 똑같고 다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만약에 어떤 마사지를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네.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인데 어떤 지금 보면 최경희도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었던 걸로 저희가 억울하죠. 예, 아주 억울하죠. 예, 그때 근데 그렇지만 유족은 또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 경우도 45이면 그 최경희도 억울합니다.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딱 중간 관리자입니다. 딱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중간 관리자고 매우 책임감이 높게 해야 될 팀장이나 아니면 고급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박도 많이 받을 거고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게 참 안타깝고 억울한 거죠. 사실은 어찌 됐던 간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 허리죠. 허리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을 그렇게 근데 정말 그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인데 이를테면은 지금 보면 저는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그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상황 보고 형태로 다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 뭐 누구 만나고 나서 정보 보고 하듯이 그 국정원 직원들도 전부 그 회사에 정보 보고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동선이나 뭐 이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좀 방치하고 있었던 점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정원이 좀 글쎄 이제 방치했을까요? 알고 모른 척하지 않았을까요? 알고도 모른 척했을 그러고 그날 상황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좀 글쎄요.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약간 피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아침의 상황이라는 게 그 정도로 이제 뭔가 그 부인도 급하게 했을 정도라고 하면은 이 돌아가신 분도 사실은 무엇인가 좀 쫓겼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면 동선을 조금 감췄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제 질식사로 이렇게 판명이 나면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이 사건 자체는 끝나죠. 이 사건은 이제 끝나는 왜냐하면 뭐 어차피 흔히 말하는 자살이 되는 거니까 사건 종결이 되는 거죠. 수사 종결되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해킹은 계속 남게 되는 의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해킹의 책임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끝이지 사실은. 그럼 그 실제로 가서 뭘 하게 되면 저 사람인데, 그죠? 죽었는데요. 그럼 이제 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야당이 저렇게 138개가 발견이 됐고 이 IP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 그 사람이 죽었다. 죽었으니까 담당 팀장이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결국은 어쨌든 죽게 만들었는데 주체는 누가 죽게 만들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라고 하면서 그냥 위하며 넘어가는 게 지금의 수순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딱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님 그 해킹 관련해서요. 그 유우성 씨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그 조작 간첩 사건의 피해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담당 변호사들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 핸드폰이 갑자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가로 이 핸드폰이 스스로 막 원격 조정이 돼서 파일을 삭제하고 사진을 삭제하고 이 안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다 지우려는 흔적이 있어서 동시에 변호사들이 막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 배터리를 빼서 파워를 끄는 상태로 이제 이 기록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교수님 이런 상황이 물론 이 임모 씨의 자살로 이 사건은 종결된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흔히 말하는 전반적인 형태의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말하자면은 민간인의 그 흔히 말하는 핸드폰이 정보를 삭제하고 그럴 권한이 누구한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정 권한이. 근데 그걸 누군가가 했다는 거 하면은 그건 당연히 그거를 한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주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 단서는 지금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 꼬리가 잘라지면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해킹 사건 그 국정원에서는 대북용이었고 연구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이 사건
어찌됐든 그 해킹과 관련돼서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이 되고 일단 꼬리 자르기는 성공한 작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성공이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지금으로는 그 공산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교수님 오늘 저희가 교수님 모시고 정말 그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의문만 드리고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뭐든 청취자들께서 갖고 계신 어떤 그 합리적인 의심의 포인트들을 제가 대신 여쭙던 것 같고요. 이것들은 지금 보면 그 최경희 사건에서도 저희가 봤던 경우입니다. 그 경우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경찰이었고 이번에는 국정원인데 또 다른 정보기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기무사. 검찰입니까? 기무사. 또 이제 검찰 이렇게 가겠죠. 분명히 이제 다음엔 기무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군 정보사일 수도 있는 거고. 어딘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운영을 만약에 한다면은 당연히 거기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렇게 또 뒷마금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은. 예, 교수님 진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사건이 다음에는 기무사나 검찰 안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특히 그 코디네이터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교수님께서도 이제 정확하게 그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해볼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